해가 10년 전에 제가 정리했던 원고를 잠시 읽고 분석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쁜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역사 시리즈입니다. 산업혁명을 점화시키고 현대 문명 속으로 질주하던 영국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경제 전체가 파탄나 버렸다.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 경제공황이었다. 이 참혹한 현상은 1825년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10년 주기로 반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독일로 번져갔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인류는 패닉, 즉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해서 저희가 경제공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순간 새로운 사조들이 튀어나왔다. 나쁜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 개의 정치 사조가 튀어나왔다. 지구촌 전체가 지옥행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된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율적으로 도전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강하며 그래서 유일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없다. 주기적인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은행빚과 투자자가 동원된다. 문제가 시작된다. 19세기 인류는 단 한 번도 공급 과잉이란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 이후로 계속, 그러나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 기본 가정을 깨트렸다. 압도적인 기계의 생산력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의 상황을 빚어냈다. 은행빚과 금융투자는 순식간에 버블로 바뀌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드린 대목이었습니다. 공장의 매력에 푹 빠지면 공장에 대한 열렬한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고가 늘면서 공장의 수익성에 의심이 든다. 눈치 빠른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발을 뺀다. 주식이 폭락한다. 사회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재고가 더욱 쌓이게 된다. 기업들은 본격적인 위기에 몰린다. 은행들이 따라서 위기에 몰린다. 불안한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뱅크런이다. 돈이 부족한 은행들은 멀쩡한 대출을 회수한다. 은행들이 빚을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들도 도산의 위기에 몰린다. 가슴 아픈 실직과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외화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나라도 도산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는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다. 경제공황의 전형적 진행 경로는 이와 같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위기의 묘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묘사한 건데 다행히 지금 읽어도 정확히 묘사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이제 1997년 우리에게 찾아왔던 외환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단초를 얻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화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찾아왔다. 이와 함께 경제공황이라는 전염병도 함께 찾아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가 모두 열렬히 공장 투자에 나섰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 중국까지 공장 투자에 뛰어들었다. 과잉 투자와 공급 과잉의 위기가 피어올랐다. 이 당시가 저희가
밑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과잉 투자 상황입니다. 19세기 영국이 그랬고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그랬듯이 산업화에 시작하면 공장이 가져오는 그 수익성에 다들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막대히 나가고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항상 궁핍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 과잉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98년 저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희도 잘 살아보자만 생각했지 공급 과잉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결국 주식시장서부터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을 거쳐 급기야 대한민국으로 위기가 옮겨붙었다. 전 세계 공황의 위기로 번지면서 지구촌이 경악을 했다. 미국 IMF를 필두로 전 세계가 총력 진화에 나섰다. 간신히 우리나라에서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잔불이 일본과 유럽까지 흔들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연결되었다. 시장 경제는 개인들의 자율적인 도전과 책임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강하지만 수요와 공급은 매 순간 어긋난다. 공장, IT 벤처, 부동산 투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등 과잉 투자는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 다행히 현대의 인류는 경제공황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배워오고 있다.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예금자 보호법, 주식시장 정보공개 등 과잉 투자의 징후를 관측하며 자본주의의 추락을 막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인류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10년 주기로 이 일을 계속 겪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인류는 허겁지겁 길을 찾게 된다. 영국은 나쁜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다. 독일에서는 전체주의가 타올랐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다. 결국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부 혹은 잉여 자본이 쌓인다. 이 부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달리게 된다. 이 대목이 상당히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저희가 생산활동,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저희가 가장 함께 풀어야 될 22대 국회의 숙명은 자본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중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서 억제하면 주택가격이 선호지역 중심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순환시켜야 합니까? 주식이 오르면 나라가 흥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 선대에 남겨진 교훈입니다. 일정 부분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 이것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공장 투자, 산업화로 이 막대한 잉여 자본을 쌓은 대한민국은 왜 이 자본을 순환 못 시키는 겁니까? 이 자본의 순환을 시켜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이 쌓이면 그 자본의 순환에서 결국 경제의 성패, 나라의 성패가 갈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는 잉여 자본을 계속 공장에 투자해 나갔다. 당연히 주기적인 공급 과잉에 빠졌다. 가장 반사적인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충분한 수요, 즉 시장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 당시 영국은 가장 앞선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영국은 이 방향으로 직진해 들어갑니다. 바로 시장을 넓히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에 개척된 식민지는 주로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었다. 후추, 향료, 금, 은, 식량, 노예, 이러한 원료와 귀한 상품들,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 대항해 시대 이후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경제 공황을 겪은 영국은 식민지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 바로 시장으로서의 가치이다. 거대한 인구와 구매력을 지닌 인도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영국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 관세 정책 속에서 인도의 관세 정책을 시도했다.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파괴되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입는 면 제품은 인도에서 예전부터 로마 시대 때서부터 인도에서 목화가 나오면서 가장 번성했던 최고의 제품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면을 바람의 섬유 이렇게 불렀죠.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크는 그 비단은 또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건너갔고 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게 중국의 무역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술 유출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중국뿐 아니라 인도도 매우 강한 수출 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면 제품이었습니다. 그 핵심 지역이 지금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북부인 벵골 지역이죠. 영국은 과격한 관세를 매깁니다. 영국은 원래 면직이 없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면직이 수입돼서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걸 보고 섬유 산업을 시작하죠. 증기기관을 발명하자마자 그것을 방적기에 단 이유입니다. 제니 방적기 이런 것들. 증기기관을 달아서 인간이 배틀로서 섬유를 짜는 시대를 극복하는 거죠. 기계를 통해서 대량의 섬유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은 대량인데 그 품질이 인도의 수공업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는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생산량도 작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과격하게 극복한 게 영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수입되는 것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깁니다. 인도산 면직물의 유럽 유통, 영국 유통을 막는 것이죠. 동시에 영국산 면 제품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낮은 관세를 하죠.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을 밀어내고 인도에서 영국산 면직물이 유통되도록 파괴적인 관세 정책을 하고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 과격한 수출과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무너집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인도의 민족 지도자 간디가
스스로 배틀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오는 사진을 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간디가 외쳤던 구호가 스와데시, 국산품 장려입니다. 즉 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도의 수공업, 면직 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배틀을 돌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국산품 장려, 스와데시를 외쳤던 것입니다. 간디가 이를 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식민지 시장이 대영 제국의 이름 아래 만들어졌다. 원료의 수탈과 제품의 판매라는 근대 식민지 경영의 표준 모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점은 영국만 이러한 방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를 마친 모든 국가들이 속속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프랑스는 북미와 인도에서 영국에게 밀렸다. 해서 북아프리카로 방향을 선회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을 공략했다. 또한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공략했다. 그 다음으로 산업화를 마친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미국은 멀로주의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중남미에 진출했고 동시에 태평양을 건너 인구가 밀집된 동아시아 지역에 눈길을 돌렸다. 일본을 개항시키고 신속히 중국에 진출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새롭고 강력한 신흥공업국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모두 다 식민지 제국주의 모델을 복제하게 된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는 가장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동원이다. 전 국민을 총동원해서 산업화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 이 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전 국민을 총동원하는 산업화의 추격전, 이것을 우리는 훗날 전체주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식민지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안 좋은 결합 상품으로 발전해 갔다. 동원, 확장, 그리고 착취까지 모든 게 결합된 파괴적 모델로 진화해 갔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잉여 자본과 잉여 생산력이라는 이 비극적 운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끼게 되는 샌드위치형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가 결국 가장 격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바로 독일이었다. 네.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한 수백 개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민족적인 자각을 시작하게 된다.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는 철학자 피히테의 외침은 명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현실이 된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했다. 강력한 동원 체제로 신속히 산업화를 완성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생산력은 영국을 추월하게 된다. 문제는 시장이었다. 선발제국주의, 즉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바그다드,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독일은 바그다드, 비잔티움, 베를린을 잇는 철도를 부설해서 시장을 넓히고자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산비 전략이다. 인도 캘커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이집트 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 캘커타, 케이프타운, 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과 이 독일의 3B 라인이 겹치게 되었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3B가 구축되면, 이 철도가 구축되면 다음 수순은 영국이 보물처럼 아끼는 인도에 독일이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은 3B를 거부했다. 동시에 북아프리카로 간 독일은 프랑스와 부딪혔는데 일단 모로코에서 프랑스에 밀리게 된다. 해서 독일과 국경을 접한 동남부 유럽으로도 향했는데 거기서도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 즉 남아하는 러시아와 맞닥뜨리게 된다. 전체주의 동원체제 속에서 막대한 생산력과 잉여자본을 쌓았지만 시장은 빚어봤고, 이 스트레스적 열패감 속에서 빌헬름 2세의 야망이 타오르게 된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동시에 제압하는 계획을 꿈꾼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도광양회 정도의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력과 힘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이후 빌헬름 2세의 독일은 굴기에 나섰다. 화평 굴기도 아닌 무력 굴기에 나섰다. 동남부 유럽은 예로부터 항시 세력들 간의 판이 부딪히는 곳이다. 발칸반도, 즉 이곳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중세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부딪혔던 곳이다. 근대에 들어 이곳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가 약화되면서 이곳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 발칸반도는 지도에서 보시면 쉽게 잡습니다. 터키 바로 옆이고 그리스 옆이고 동남부의 반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원래 중세에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곳이었고, 오스만 터키가 쇠퇴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시장을 확장해야 되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곳에서 각축을 벌였던 것입니다. 가장 이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남아하는 러시아가 또한 깊이 애지중지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도 이곳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죠. 근데 저는 이 대목을 오늘 꼭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깊이 분석하는 사례가 바로 이 1차 대전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흥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것은 선진공업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의 각축 사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의 축인 미국이 이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고 특히 영국과 독일이 대척했던 가장 핵심 지역은 발칸반도였습니다. 이 시대에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은 어디일지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한 것은 제가 아까 197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실수를 저희가 반복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듯이 다행한 것은 미국의 움직임은 역사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시대는 지금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외교적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950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냉전과 지금 미중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냉전의 양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50년대 저희가 겪었던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확장시키면서 먼저 그 확장을 시도한 것은 소련입니다.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공산화를 시도했습니다. 21세기 모던 타임스라는 명저작을 남긴 폴 존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냉전은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이 났다. 안타깝게도 20세기의 냉전 한가운데 접경에 있던 대한민국은 저희는 남침을 당했고 유교를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을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미중 갈등에서 시작한 새로운 냉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선제적으로 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안도하고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냉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진로를 택할 것인가? 비스마르크 이후에 빌헬름 2세의 독일이 보여줬던 팽창의 노력, 그 시도, 영국의 뒤늦은 대응, 거기서 벌어졌던 2차 대전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참화, 이 교훈이 있으며 이 교훈이 지금 지구촌의 엘리트들, 이 회의장에 계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지식인들이 반드시 분석하고 헤쳐나가야 될 도전의 전선입니다. 19세기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일제히 독립하면서 민족주의가 불타올랐다. 발칸 반도의 국가들이 역으로 터키를 공격하는 발칸 전쟁이 계속 벌어졌다. 독일은 이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연합해서 팽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부풀러 올랐다. 1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기어이 이 발칸반도에서 울리고 만다. 동시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후보군이 어디였을까? 거대 인구와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나라이다. 바로 중국이었다. 19세기 들어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 정쟁,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 전쟁이 연이어 벌어지게 된다.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 터지게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진주하게 된다.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이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런 중국을 통해서만 외신을 접하던 나라가 있었다.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은 아편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청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다.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던 일본만이 이 힘의 변화를 눈치챘다. 일본은 신속히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향해 나갔다. 동아시아형 전체주의를 동원하며 산업화에 돌입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식민지 제국주의에 나섰다.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을 청과 분리했고 대만, 펑후제도, 요동반도까지 단숨에 얻는 듯 했다. 단숨에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한다. 일본이 차지한 지역들을 다시 다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아관, 파천이 일어났다. 일본은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확장을 견제하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는다. 절치부심한 끝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다. 필리핀과 조선을 거래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미국과 맺어나간다. 치욕의 경술국치, 국권 침탈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대륙으로 가는 날개를 얻게 된다. 1914년 6월 28일 이 폭발할 듯한 밑그림 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테러범에 의한 2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다. 대공 부부가 현장에서 절명했다. 열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다. 거대한 식민지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다. 동시에 이 광기의 시대에 인류는 2명의 천재를 만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칼 마르크스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산업화에서 시작된 잉여자본과 잉여생산력이 영국의 기계 문명을 통해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고 이 식민지 개척이 전 세계 열강들에게 카피되면서 전체주의, 동원형 전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원형 전체주의와 제국주의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1차 대전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이 국제 정치의 움직임에 경제적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케인즈와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사상가 혹은 이론가들의 가공할 위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그들의 관점이 주변의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그들의 생각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한다. 사상가들의 관점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정치 사조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는 이 한 줄의 표현으로 18, 19세기를 지배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막대한 생산력을 키워내는 데까지만 유효했다. 그 막대한 생산력이 쌓은 잉여 자본을 순환시키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다시 말해 파괴적 경제 위기와 공황 앞에서 무력했다.
생각해 볼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잉여 자본의 순환 혹은 공급 과잉이라는 상황은 존재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애덤 스미스 시대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잉여 자본, 공급 과잉, 그리고 경제 공황, 이 파괴적 현상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세대 사상가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칼 마르크스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이것이 사라질 것을 믿은 칼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표현이다.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헤겔 좌파 사상을 대학에서 학습하면서 봉건적인 프러시아를 변혁하고자 생각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혁명의 나라 프랑스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정치활동을 펼쳤다. 혁명에도 뛰어들었으나 좌절했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했다. 그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본론을 집필하며 그의 사상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당시의 사회 관계들을 정밀히 분석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유물사관을 정립했다.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역사의 법칙, 즉 계급 투쟁론도 구성해냈다. 신흥 부르주아들이 왕과 귀족들이 주인인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지만 자본가들이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몰락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산주의 세상이 열린다는 메시아적 논리를 구성해냈다. 중간에 있는 계층인 지식인들은 전위대로서 이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파했다. 자본가 혹은 잉여 자본은 스스로 경쟁하면서 원료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깎는 노동 착취를 하게 된다. 이는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며 자본가들은 스스로 공급 과잉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파괴적 경제 공황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시설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간다. 마르크스의 이 정교한 구원론이 그 당시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보이지 않는 손만을 믿으면서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다가 경제 공황을 반복했던 19세기 유럽, 마르크스의 이론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게다가 그는 실천을 강조한 철학자였다. 잃을 것은 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 펄펄 끓는 문장으로 젊은 지성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에 빨려들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그의 유물사관은 우수했다.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계급투쟁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잉여 자본이 공급 과잉을 초래해서 경제 공황을 불러들인다는 분석도 정확했다. 그러나 그는 관찰에 성공했을 뿐이었다.
그는 이 관찰을 성공의 해법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오류에 빠진다. 자본, 사적 소유권, 계약, 종교, 인간의 자유의지 등 인류가 축적해온 수많은 유산과 정신을 모조리 부정했다. 인류가 가진 거대한 순기능들이 사라졌다. 막대한 기계 생산력이 감당 곤란한 물질적 공급 과잉을 만들어냈듯이 둑이 터진 인간의 사회공학이 이런 과잉의 사상을 만들어냈다. 공산주의는 무엇보다 인류가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장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고쳐나가고 그 교정된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교한 시나리오는 원래 쉽게 틀리는 법이다. 마르크스 이론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 이 점에서 약간의 부연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아까 강조했듯이 성장의 과실을 저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루트가 피용자 보수 노동소득이고 동시에 이전소득,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이 있고 동시에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그 자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쌓은, 저희 국민들이 쌓은 십시일반의 재원이 바로 자본소득을 창출해내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큰 손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일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관찰에 성공했고 비판에 성공했지만 해법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세기의 인류는 20세기의 인류는 이 오류를 간파하지 않고 이 설득과 선동에 휩쓸리게 됩니다. 제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위기가 정치의 사조를 만들고 그 정치의 사조가 더 세상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경제공황, 여기서 탄생해서 영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제국주의로 들어갔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 체제에 들어갔으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에 전파해서 러시아서부터 해서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가 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정치가 해야 될 교훈은 이미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왜 레이건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시도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의 시대를 열었는가? 미국과 독일을 다시 제치고 최고의 선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리드한 정치 지도자들의 순기능입니다. 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전체주의에 빠진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오류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현금 살포에서 그러한 위험은 없는가? 저는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는 논리는 경제학 교과서는 물론 바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명의 단계부터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깊어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가장 낙후된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당시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 초기 자본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발발한다. 그 당시 러시아는 고도 산업 국가가 아니라 농노제를 갖고 있었던 노예제도죠. 농업국가죠. 가장 선진적인 산업 국가는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근데 영국, 프랑스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은 러시아 혁명을 분석해 보면 아주 명쾌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노프 왕조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이 돌아섰고 농민들이 돌아선 겁니다. 결국 중세형 농민 반란이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도 이념과 체제로 공산주의 사상이 채택이 됐고 레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해서 역사가들은 레닌을 혁명을 길에서 주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레닌은 공산혁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농민과 러시아 국민들의 농민 반란 위에 올라탄 것이었던 거죠. 그러나 레닌이라는 그 정치인은 경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선동형 정치 사조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거죠. 공산혁명 이후에는 공산 생산 체제가 삐걱거리며 기근이 찾아왔다. 일단 아사자가 속출했다. 역사의 법칙을 맹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도 상실해갔다. 공산주의 진행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 찍었다. 학살해갔다.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내전도 일으켰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도 그 중에 하나였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낭만적 세상은 다가오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극단적 수구 봉건국가로 퇴행해 갔다. 공산주의는 교조적 논리하에 전 국민을 동원하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위성국가라는 식민지 제국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3종 결합세트였다. 이 비극적 실험에 인류의 3분의 1이 동원된다. 대략 80년간 유지되다 1990년대 초반에 몰락을 한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그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다. 경제 공황이나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공산주의의 상처. 가장 깊고 위험한 상처는 지금 이 시간 한반도 휴전선 이북에서 골마가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망한 바로 그해 인류는 다시 한 명의 천재를 만났다. 그는 신흥 자본가들의 천박함도 믿지 않았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가 급한 대로 자본주의의 탈출구를 찾아낸다. 그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이다. 자본주의의 붕괴를 기다리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런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바로 그해 같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고색 창연한 학문의 도시에서 또 다른 천재가 태어났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명문 이튼 스쿨을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철석 붙어서 인도 사무부 공직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분방했던 그는 곧이어 2년 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설계하는 경제학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케인즈는 1차 대전을 종결짓는 파리 강화회의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고 그때 패전국 독일에 가혹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비난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케인즈의 시대로부터 대략 250년 전 현대 자본주의를 처음 태동시킨 근대 중상주의가 있었다. 이 중상주의 시대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였다. 국가, 즉 왕실의 지배하에서 상공업을 두면서 더 많은 황금을 왕실 재정으로 쌓고자 했다. 절대왕정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를 키워낸 프랑스의 수상 콜베르가 바로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황금, 즉 이윤을 쌓는다 한들 국민이 가난하다면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라는 도전적인 사상가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왕실 지배하의 수공업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혁명적인 생각을 키웠다. 왕실의 황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은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라는 생각을 정립하게 된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국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음을 설파하게 된다. 그의 통찰은 멋지게 맞아떨어졌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불이 붙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중세에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manufacturing, 요거의 프랑스 단어가 manufacture입니다. 그게 이제 왕실에 소속된 수공업 장인들의 공장인데, 이제 이 왕실의 수공업 장인들이 장사를 해서 굉장히 이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실이 굉장히 부자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양왕 루이 16세던가요? 하여튼 그 절대왕정의 시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던 애덤 스미스가 왕실에 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냐?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아야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저렇게 상공업을 통제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경제를 열어야 한다. 이 이론을 연 것이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사상적 기초를 갖추게 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소득주도 성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내부 유보되어 있는데 그게 배당이나 이윤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소득주도 성장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내부에 자본이 많이 유보가 되고 많이 쌓여있다 한들 그게 국민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저희가 윤택하고 풍요한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윤이 어떻게 배당으로 잘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국민들의 임금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세우고 혁신을 촉진해서 기업 간의 인재 경쟁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세금을 낮춰서 배당을 쉽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2023년 대한민국에 남기고 있는 교훈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정석의 조치를 하지 않고 국가재정 13조 원을 25만 원의 상품권으로 뿌리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면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시대도 여전히 물질 부족의 시대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누리게 하느냐가 고민인 시대였다.
그런데 기계 문명에 접속한 인류는 신속히 잉여 생산물과 잉여 자본의 시대에 빠져들었다. 더 많이 생산하려는 자유시장 경제는 여기서 매우 위험했다. 주기적인 공급 과잉과 경제 공황을 불러들였다. 칼 마르크스는 이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통찰이 이루어진다. 바로 케인즈에 의해서이다. 케인즈의 시대는 이제 더 많은 생산의 시대가 아니었다. 산업혁명을 완성한 대영제국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풍부해진 자본의 선순환이 중요했다. 케인즈가 정확히 이 관점을 발견해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만으로 축적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없다. 정부가 자본 순환자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현대 경제의 상식이 된 케인즈 생각은 이러했다. 그는 누진세와 정부에 의한 공공투자를 강조하게 된다. 공급 과잉 속에서는 부족한 수요를 정부가 채워야 한다는 유효 수요 이론으로도 알려지게 된다. 가격이 낮아지는 불경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현금, 즉 유동성 선호가 커지면서 이자율을 낮춰도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유동성 함정 이론도 세우게 된다. 경기 변동, 가장 급격한 형태가 경제 공황인데 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분업, 가격, 거래와 같은 개별적 경제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 전체의 자본 순환을 그려낸 그의 커다란 시각은, 즉 거시적인 시각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아닌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케인즈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자였다.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그는 마르크스적 사회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그의 일반 이론이 필요함을 선명히 했다. 자본주의적 동기를 약화하는 상속세 폐지도 주장했다. 자유시장 경제와 식민지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던 서유럽과 미국은 주기적인 경제공황, 1980년대 대공황,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다 겪은 후 드디어 케인즈 이론을 철저히 받아들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히 도입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통화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로 케인즈가 참여했다. 미국에 의해 살짝 변형되었으나 전후 국제통화제도인 브레튼 우즈 체제와 IMF 체제가 그에 의해서 장안되었다. 온통 케인즈의 생각들 위해서 전후 서구의 질서가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케인즈 이론도 도전을 받았다. 정부의 역할을 너무 키운 나머지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서유럽에서 새로운 고민의 양상이 현저해졌다. 경기가 후퇴하는데 물가마저 오르는 이중의 모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 등 케인즈를 반박한 학자들의 계보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된다. 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칼 마르크스, 자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치유하고자 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다시 케인즈의 숙제를 풀어낸 프리드리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 등, 역사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이미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 탄생한 현대사회의 설계자들을 쫓아가 보고 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명이 더 남아있다. 그 한 명은 학자가 아닌 정치인이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악연으로 우리와 엮여있는 26대 미국 대통령 페오도르 루즈벨트이다. 여기까지 간단히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성장과 위기 속에서 튀어나온 정치 사조들을 살펴보았고, 그 정치 사조들을 뒷받침했던 마르크스의 이론과 또 그 마르크스 이론을 극복해낸 케인즈 이론, 또 케인즈 이론이 또다시 풀어내지 못한 것을 풀어낸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의 존재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1호 법안으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작할 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넘어서 찬성합니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역사의 교훈에서 보았듯이 감정과 흥분, 선동과 미사역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천재적인 경제학자들도 실수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아예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다시 생산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이클, 생소소, 세제생을 아예 외우자고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저희는 근원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운 것, 어려운 계층,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접 전달하는 루트가 저희가 발전시켜 왔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보장의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선거 기간 중에 지역구에 계신 복지관, 주민센터 다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경로당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키워가고 갖고 온 사회 안전망, 빗줄 조직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복지관에서 들은 일이고 지금 꼭 고치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와 영양사 분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도 많고 빈도도 높고 경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똑같은 영양사, 조리사인데 초중, 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에 비해서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충원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하시는 조리사, 영양사분의 업무가 또 더 과중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 300명이 토론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추경을 하자면 저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눈치를 챘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후 폭풍에서 가장 어려운 약한 고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대책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분석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배정하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못 쓰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직접 전달, 정확한 전달의 루트를 논의하지 않고 선거철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셨고, 그 살포가 승수 효과를 통해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저라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걱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저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경제 상황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인가? 우리는 진정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돕기 어려운 반짝 효과, 20, 30%의 효과, 그나마 더 잘 되는 곳으로 몰릴 효과, 게다가 준비하는데 8개월이 걸릴지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이 방식이 제한된 이 현실이 제가 반성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5만 원 13조 원을 나라빚으로 뿌립니다. 돈을 뿌리면 흩어진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셨고 가정경제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국어사전에 목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돈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돈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25만 원을 드리는데 그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들이 모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만 원 13조 원 살포라는 쉬운 방식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이어가게 해야 할 자유 시장 경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후가와 후폭풍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이 부결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가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발전시켜온 사회복지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더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생산활동에서 탄생한 소득과 소비가 세금으로 이어지고, 그 세금이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졌을 때 저희는 또다시 좋은 생산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승의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목돈에 해당하는 세금을 뽑아서 허공에 뿌리고 흩어지게 하면 저희는 돌아오는 세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